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3일차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좀 씁쓸하네요. 앞에서 녹화를 한번 했는데 중간에 녹화가 중단이 됐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녹화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생명 시스템의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자,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할 건데요. 우리 전 시간에 같은 내용을 다뤘었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로서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세포와 관련돼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 부분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세포막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특히 역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됩니다. 세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인식은 이겁니다. 세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29차시 수업에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29차시 수업에서 살펴봤던 내용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안과 바깥쪽, 세포의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경계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세포는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필요로 하는 물질은 안으로 집어넣고, 필요 없는 물질, 노폐물이나 이런 것은 밖으로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요. 달걀 노른자라는 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흔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파 표피세포인데요. 역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포죠. 자, 이 두 가지가 동물과 식물을 대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달걀 노른자와 양파 표피세포를 증류수,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 그리고 10%의 설탕용액, 그리고 20%의 설탕용액에 넣어둬서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관찰하겠다라는 건데요. 요 세 개의 차이는 설탕의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의 농도. 농도와 관련돼서 우리 중학교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을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우리 기억은 안 나죠? 농도와 관련돼서 이동하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었고요. 물을 농도에 따라서 이동시킬 수 있는 거, 우리 삼투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아마 뒤쪽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달걀 노른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데요. 우선 달걀 노른자의 모습과 크기를 관찰합니다. 넣기 전입니다. 얘를 넣기 전에 크기와 모습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리시켜서 각각의 용액에 10분 정도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얘를 증류수 10%, 20%의 용액으로 갈수록 농도가 이렇게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죠. 농도가 높아지는 용액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모습과 크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용액에 넣기 전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용액에 넣기 전에는 보면 크기와 모습이 모두 다 동일한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크기와 모습이 모두 다 동일한 것. 자, 이것을 이제 순수한 물, 설탕용액, 그리고 20%의 설탕용액, 즉 아래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용액들을 집어넣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용액에 넣은 후에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증류수에다 넣었을 때는 부피가 커졌습니다. 부피가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10%에 넣었을 때는 부피가 감소했고요. 20%에 넣었을 때는 부피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피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바깥쪽에 있었던 무언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것은 농도 차이에 의한 물의 이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피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안에 있었던 녀석이 뭔가 빠져나왔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역시 농도 차이에 의한 물이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많이 빠져나왔다, 역시 물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양파 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가 다른 세 용액에다가 순수한 물 10%, 20%에다가 각각 10분 정도 넣어놓고 역시 꺼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표본을 관찰하라는 건데요. 관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관찰 결과.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자, 증류수를 보면 이 칸에 물질이 꽉 차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0% 설탕용액에 넣은 것을 보면 이런 부위들 비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비어 있는 것. 그리고 20%의 설탕용액에 넣었더니 비어 있는 공간이 확연히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얘는 뭔지 몰라도 바깥쪽에서 물질이 안으로 들어왔거니 생각하면 될 거고, 얘는 원래 여기 있었던 물질 중에 일부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있던 물질들이 빠져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정리할 겁니다. 실험 결과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3초에 의한 물의 이동과 결과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고, 이거를 뭐 모든 별로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구성할 수 없으니까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경계로 우리가 일치한다는 이거입니다. 우리 앞서서 물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물이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것, 그 녀석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본 건데요. 그것과 일치한다 라는 거고요. 세포막의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와 양파 표피세포의 부피는 증류수를 넣었을 때 가장 크고, 증류수를 넣으면 바깥쪽은 순수한 물, 농도가 가장 낮은 상태니까 세포 안으로 물질이 들어갈 겁니다. 자, 반대로 20% 설탕용액에 넣었을 때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20% 설탕용액이 되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던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양파 표피세포의 경우 20% 설탕용액을 넣었을 때 세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 물이 빠져나가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원형질 분리. 자, 실험 결과를 근거로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죠. 첫 번째, 설탕 분자는 크기가 매우 큽니다.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큰 녀석은 통과 못하고 작은 녀석은 통과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세포막은 물분자 같은 크기가 작은 것들은 잘 투과시키고 일정 크기 이상의 분자는 투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설탕이 이동할 수 있다면이에요. 설탕 분자가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면 농도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세포 안에 있는 농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크기가 일정한 형태로 유지될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얘는 농도는 그대로인 채 물만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물의 이동에 따른 농도 변화가 나타나겠죠. 바깥쪽의 농도는 물이 좀 들어가니까 농도가 낮아질 거고, 안쪽에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좀 올라갈 건데, 그런 일들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세포막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것이 세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든 별로 토의해보자. 역시 안 하고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포는 세포막을 경계로 외부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포도 살아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즉, 먹고 싸야 돼요. 그래서 이 먹고 싸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입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이 출입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을 통해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며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 세포에 필요로 한 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그리고 세포에 해롭거나 불필요한 물질은 잘 흡수하지 않거나 배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포막이 물질 출입을 조절함으로써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인데요.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우리 선택이라는 표현은 고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어떤 것을 차단할지 이것을 세포막이 고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과성은 통과시킨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요.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거 덕분에 세포의 환경을, 세포 안에 있는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생명활동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물질들이 끊임없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세포도 생명체라서 먹을 게 필요한데 포도당과 같은 먹을 것들을 세포 안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건데요.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과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 성분으로 두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였죠.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질이라고 불리는 물질도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요. 자, 그럼 세포막을 좀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인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구조. 이렇게 생겨있는 이 녀석이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인지질. 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숙성 부분, 소수성 부분입니다. 친숙성 부분은 물하고 매우 잘 결합해요. 물하고 매우 잘 결합하고 소수성 부분은 물하고 결합을 잘 안 합니다. 참고로 소수성 부분은 기름이랑은 기가 막히게 결합을 합니다. 기름이랑은.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여주는 물질이 하나 있죠. 인지질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중에 몸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 닦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녀석을 계면활성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서 층을 분리해서 구성을 하는데 저 계면활성제가 요거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막대가 하나, 꼬리가 하나 있다라는 차이인데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성 부분은 물에, 소수성 부분은 기름에 갖다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을 이 인지질과 같은 계면활성제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얘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세포 안에도 물이 있을 거예요. 세포 안에. 그리고 세포 밖에도 역시 물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물과 닿아 있는 친수성 부분이 세포 밖에도 그리고 세포 안에도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보라색으로 박혀있는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의 역할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여기 보면 인지질은 아닌데 틀어박혀 있는 녀석 보이죠? 얘가 사실은 지질입니다. 지질. 자,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에 단백질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인지질과 단백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건데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뭐 발냄새나 아니면 물에 떨어진 잉크방울이 퍼지듯이 뭉쳐있는 쪽에서 물질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세포 안에서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이게 세포 내에서 호흡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세포 안에 있는 공간은 산소는 사용할 거예요. 산소를 사용하니까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근데 산소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밖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일정한데 안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밖에는 산소 농도가 높은데 안쪽엔 적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산소 농도가 높은 바깥쪽으로부터 농도가 낮은 안쪽으로 산소가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CO2는 안쪽이 많아요. 바깥쪽이 적고, 그래서 CO2는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분자구조가 비교적 큰 분자구조이기 때문에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통해서 비교적 작은 물질들,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물과 같은 물질들이 통과해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은 다른 방식입니다.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인지질은 작은 물질, 산소, 이산화탄소,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예요. 원리는 물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다르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산인데요. 인지질의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물질들은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겁니다. 직접.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삼투인데요. 삼투라는 현상 자체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아까 전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확산이었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하는 거였는데 물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한다라는 거고, 세포 내에서의 삼투 현상은 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출입할 거고, 만약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류수와 같이 농도가 낮은 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근데 농도가 높은 물질에다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것, 요거는 삼투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는 내용은 미리 다뤘습니다. 그러면 다시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갈 건데요. 포도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포도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포도당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행히도 포도당은 크기가 커서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단백질, 인지질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이 단백질이 포도당을 통과시켜줄 수 있는 어떤 문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긴 실이 뭉쳐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긴 실이 뭉쳐있는 형태라 실 뭉쳐놔도 거기에 액체나 이런 것들 통과할 수 있죠. 가운데 공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으로 이런 포도당과 같은 물질들이 들어올 건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 코로나19죠. 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교적 크기가 큰 물질이에요. 크기가 큰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크기가 큰 물질이 세포벽에 차단돼서 들어오지 못해요. 포도당처럼 매우 작은, 비교적 작은 입자도 차단해내는데 그 바이러스와 같은 큰 물질들은 당연히 잘리겠죠. 인지질에서 차단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바이러스에 있는 돌기 중에 일부가 단백질에 이렇게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인 줄 알고 바이러스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건데 유전적으로 매우 희귀하게
이 바이러스를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단백질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단백질 종류마다 통과시킬 수 있는 물질이 제한적인데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얘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에이즈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에이즈도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단백질, 수용체라고 부르는데 그 단백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세포에 온다라고 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유럽 쪽에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시아권에는 그 유전자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에이즈에 적응했던 기간이 유럽 쪽에서 훨씬 더 길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통한 확산인데요.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건데 그 녀석들은 각각의 단백질은 종류가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했죠. 각각의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시킵니다. 포도당만 이동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고 특정한 이온만 이동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거나 아니면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이 비교적 큰 물질을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시키는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저 포도당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없다. 그러면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포는 죽겠지만 그래서 특정한 단백질이 있어야 특정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3초는 이야기했죠?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성이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의 정리입니다. 세포막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 될 거고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여기 나와 있네요. 얘죠? 인지질. 그리고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들은 인지질을 통한 확산으로 이루어지고요. 물은 다른 방식이다. 인지질을 통과할 거긴 한데 다른 방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물이 통과하는 방식을 우리는 삼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이 내용은 오늘 수업보다는 우리 29차식 수업을 다시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차식 수업을 다시 보고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30차식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